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현덕 기자가 방금 파리에서 전해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영어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 어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우리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소위 말하는 세일즈 외교를 했다 하는 네.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총리도 PT에 직접 나서긴 했지만 이탈리아는 2005년에 이미 밀라노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 사우디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우디 왕세자는 PT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수반이죠. 총리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죠. 윤 대통령이 나선 것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네. 아주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개도국에서 문화 강국, 기술 강국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번 국제사회에서의 도움 반드시 보답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진정성을 갖고 우리의 준비 상황을 잘 설명한 그런 훌륭한 PT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중대사의 전면에 나선 것은 굉장히 보기 좋은 일이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영어로 직접 상하원들에게 연설했고 이번에 또 엑스포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대통령께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 나섰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게 이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대통령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첨단 디지털 기술 강국 코리아를 강조를 했고 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70여 년 전에 최빈국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부산 엑스포가 유치될 경우는 이제 가난한 나라에게 서로 우리의 열매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이제 대통령의 직접 전면에 나선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오는 11월에 박람회 기구 회원국들의 투표로 유치국이 정해지는데 유치 전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나라 부산이 빠르게 뒤쫓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나라가 전세를 좀 뒤집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박람회라는 것이 어떤 산업 생산물에 관한 홍보라든지 전시 또는 우열을 가리는 품평까지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결국은 산업 진흥을 위한 홍보의 장인데 우리의 강점이 이 K 콘텐츠라고 네.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를 알리는 데 강점이 있는 나라다. 이것을 잘 지금 표현한 PT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회원국들 입장에서도 과연 어느 나라에서 이 박람회가 개최되어야 박람회가 잘 되겠느냐. 이제 경쟁력을 진정으로 판정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PT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역전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최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서 수능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에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오전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빼더라도 물수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학원에서 프리기술만 익히는 킬러 문항은 수능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를 하면은 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시가 5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킬러 문항 배제 문제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해야 될 이유가 뭔지 상당히 좀 의아하고 이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험생,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문제의 발단이 대통령에 의해서 불쑥 제기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대통령의 이런 불쑥 발언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좀 차분하게 진중하게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교육 정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정권만 바뀌면 확 바뀌거든요.
만약 이걸 정권을 좀 떠나서 좀 국민적인 지혜 또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마련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뀔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윤석열 정권에 와서만이라도 이제 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이 좀 바뀌지 않는 그런 교육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의 문제이죠. 공교육 체계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수능을 마치 너무 어렵게만 꼬아서 만드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이 과정을 없애겠다는 것이 어떻게 정권마다 교육 정책 바뀌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쑥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러한 어떠한 교육 철학에 대한 의지를 수차 밝혔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지난 3월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킬러 문항 이거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를 이미 3월에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평가에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6월 어느 날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킬러 문항이 빠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진다, 입시 현장이 혼란스럽다, 이 얘기는 당장 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 입장에서 뭔가 변화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수능은 똑같은 문제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치르는 것이고, 쉽든 어렵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수능이라는 것은 어렵든 쉽든 결국은 순위를 가리기 위한, 석차를 가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절대평가라면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뭐 합격자 수가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시험으로 동일하게 시험을 보는 것인데 킬러 문항 빠진다고 해서 이것이 입시 현장에서 그렇게 혼란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혼란을 느끼는 것은 이 킬러 문항 때문에 뭔가 본인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반론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수능의 난이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의 난이도가 바뀌면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혼란은 당연한데 이게 혼란이 없다라는 부분은 좀 제가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선 현장에서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인께서 이 문제는 뭐 교육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문제입니까? 저는 전혀 다르고, 교육의 기본도 안 되고 교육의 정책의 일부분도 안 되고 그야말로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이게 준비가 됐는데 6월 달에 모의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또 이런 교육 정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을 주무장관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담당 국장을 경질하죠? 그리고 왜 모의평가 원장이 사퇴해야 되는 거죠? 당장 경질하고 책임을 물으려면은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킬러 문항을 완전히 배제한다. 그러면 사교육비가 경감이 됩니까?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 결국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 킬러 문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또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교육비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의 근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쑥 던진 문제가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럼 제대로 배제가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책을 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윤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정책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킬러 문항 빠지면은 준 킬러 문장 나오기 때문에 사교육비 똑같다 말씀하셨는데, 뭐 킬러든 준 킬러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이 수능은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 그 대원칙만 준수된다면 변별력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수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킬러 문항이 있어야 변별력이 유지되고, 그게 없으면은 변별력이 유지 안 된다는. 그러면은 킬러 문항이랑 다른 문항 이 두 가지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킬러 문항만을 위해서 뭐 사교육을 많이 받고
그것만 위해서 준비했던 학생 또는 학부모라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수험생, 전체 학부모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음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한 사교육 말씀드리는 건데 경제적인 어떤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까지 연결되는 불공정한 수능, 이 과정을 막겠다는 것이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저 킬러 문항을 유지하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킬러 문항 유지 내지는 폐지가 교육 정책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킬러 문항이 배제됐는지 또는 배제되지 않았는지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돼요. 6월 모의평가에서 지금 킬러 문항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월 모의평가가 수능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했던 킬러 문항의 문제, 수능 난이도 문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평치풍파를 만들었고 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또 심지어는 평가원에 대해서 감사 들어가고 그리고 또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교육부 장관은 대대적인 정책을 내놓고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정치인이라면 교육 전문가라면은 공교육을 정상화하자. 그리고 또 사교육비를 경감하자. 이런 대전제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서 네.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킬러 문항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기반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교육 현장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정권도 이걸 손대기 어려웠다. 5년짜리 정권이 100년지 대계를 어떻게 손흔대느냐. 이 논리에 그동안 이 교육개혁이 막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비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개혁의 칼을 댔다. 이 부분은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왜 6월에 하느냐, 3월에 왜 그때 얘기했느냐 하시지만 그러면 언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능 끝난 직후 얘기하면 그럼 이런 비난은 안 할까요? 어차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거 한번 지나가서 우리가 수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 체계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받을 여지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금 사교육 이권 카르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니까 어떤 조직이 있어서 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체계도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비정상적 사교육 생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는 수능을 제대로 풀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결국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그 이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최근에 보면은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죠.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수백억의 자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데다가 학생들로부터는 영웅시되고 또 이런 강사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흥행을 하고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냐? 이게 상식적이냐? 이게 공정하냐? 이러한 국민들의 정당한 질문에 이 정부는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두 분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두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김기현 대표 연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저희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건 배종우 교수님께 제가 맡기고요. 이재명 대표 연설을 제가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물론 정부 비판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1야당 대표라기보다는 원내 제1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아니었겠습니까? 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당의 대표인데 그 연설 전반이 어떤 정권의 비난 그리고 정치적 선동에 너무 할애돼 있는 거기에 중점을 맞춘 연설이어서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뒤에 정책적 부분 설명에서 국가의 빚과 국민의 빚이 다르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채 비율 같은 것을 높여서 국민에게 뭘 좀 나눠주자는 얘기인데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또 에너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문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하시고 대책을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잘 들었을 텐데 그것 없이 이것이 마치 윤 정권 들어와서 불거진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신 그 부분. 그다음에 친기업 정책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 보여준 기업에 관한 어떤 정책 방향이 과연 기업 친화적인 그런 내용과 부합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들으시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종훈 교수님의 김기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여야 대표를 좀 싸잡아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윤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만 좀 비판적으로 하니까 저도 또 장군멍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 연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야당 대표 연설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남탓만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정권 탓, 두 번째로는 민주당 탓만 하니까 집권당이라면은 책임지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국정 운영 방향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남탓만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는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우리 정치의 현실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정치는 없고 정쟁만 계속되고 있구나. 장소를 바꿔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지금 여야 대표들도 정쟁을 계속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야 대표의 키워드를 보면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5포 정권, 압구정 정권을 얘기를 했거든요. 5포 정권은 뭐겠습니까?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얘기는 압수수색, 그리고 구속, 기소, 그리고 또 정쟁에 몰두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사돈 낱말 제1야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돈 낱말에 사는 사법 리스크, 돈은 돈 부족, 그리고 남은 남탓 전문, 그리고 말은 말로만 특권 포기. 이렇게 완전히 지금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그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내놨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여야 대표들이 좀 빨리 만나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좀 복원해서 민생 경제를 돌보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은 1년이 넘어도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요. 그리고 또 제1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도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집권당 대표는 조건 없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만남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해라.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김기현 대표가 오늘 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뭐 10차례 이상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사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이유 때문으로 봐야겠습니까? 예, 애초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가볍게 비공개로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토론을 하자 이렇게 대응한 것이 민주당 쪽 반응이었고 그러니까 그럼 TV 토론을 하자 그것이 또 국민의힘 네. 얘기였고 그래서 결론은 TV 토론 가는 거는 합의가 됐는데 그거 이외에 회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양쪽에 그 합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양쪽 대표의 입장이라는 것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아직까지 이 여야 경색 정국과 맞물려서 여야 대표조차 쉽게 만나기 어려운 상황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저희가 언제쯤 여야 대표가 만날 것이다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6월 안에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6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으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얘기긴 아니긴 합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연설할 때 또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 상대 당에서는 고성을 치고 같은 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동안에는 본회의 기간에 방청석에 초등학생들도 와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상당히 좀 민망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동안 나온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민들께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죠. 결국은 국회의원이니까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21대 국회가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어서 22대 국회는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아마 거세게 일 겁니다. 지금까지 3년 정도 더 지난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도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물론 정파적인 어떤 여러 가지도 보겠지만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성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이거는 평론할 가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여든 야든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것이 일단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은 실종된 이유가 일단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존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결 정국으로만 가닥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대결 정국을 종식시키고 풀 책임,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힘, 그리고 가장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는 예고에 없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김기현 대표는 3대 정치 쇄신 과제를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서명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야 대표가 얘기한 국회의원 불체포 포기가 여야 합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적어도 이런 분위기까지 됐다면은 저는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의원에 관련한 불체포 특권은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개헌하기 전엔. 근데 예를 들어 국회법에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을 경우 자동 가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당에서는 지금 원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다루는 의제가 바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거의 전원이 되겠죠. 의원 전체가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관해서 강력한 결의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명분을 받들어서 찬성하고 그래서 국회가 한 뜻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입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1야당이 지금 160석이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반이 넘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민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일종의 정치 공세, 정치 명분 쌓기로 던질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그런 진정성의 여와 야가 있다면은 이렇게 선전포고 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 정말로 만나서 실질적인 좀 결과를 내놔야 되겠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김기현 대표 연설 내용 중에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또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늘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이 투표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이번 발언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변인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시점에 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느냐 이런 물음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애초에 김대중 정권 때 일본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제1교포들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통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1교포들에 대한 제1한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은 일본에서 인정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이 법안,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에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인데 그렇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맞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투표제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데 우리가 중국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냐. 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건강보험 관련한 그런 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외교적인 문제에 따라서 이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원칙적인 부분, 어쨌든 외교와 다른 나라와 관련된 부분은 상호주의 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한 그런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일단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투표권 그리고 또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그리고 또 중국에 거주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간에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집권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거는 중국 측과 서로 협상을 통해서 바로잡을 문제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문제 제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상황이 한중 관계가 굉장히 파탄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격을 했어요.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대응이단 말이에요. 이 또한 또 부적절해요.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매우 실무적인 문제를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혹시 반중 그런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내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혁신위원 7명을 발표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은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나는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인 쇄신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회의이기 때문에 발언 수위가 굉장히 좀 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벌써부터 7명의 혁신위원 중에 상당수가 친명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7명의 위원 중에 6명이 친명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표에게 좀 유리한 그런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제 더 엄정하게 할 수도 있겠어요. 역시 이제 이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막중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돈봉투 문제라든지 또 코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당의 도덕성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국민의힘 내지는 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실정 내지는 실책을 계속해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정말로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일단 두 번의 선거를 패배를 했잖아요. 대선 지방선거. 그럼 왜 패배했는지,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또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냉철한 평가가 있지 않는다면은 혁신위의 공정성을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냉철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혁신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혁신적인 혁신안의 핵심은 뭐냐? 민주당을 뿌리째 황골탈퇴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핵심은 총선에 승리하기 때문에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쇄신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해낸다면은 김은경 혁신위가 성공할 것이고 그걸 못한다면은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평가는 어제 민주당 혁신위의 모습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외부자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조차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은 걸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에 좀 가까운 인사들을 채워줬다 이런 비난인 걸로 보여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제가 원내 인사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면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고 딱 한 명 원내 인사가 들어갔는데 이해식 의원이다. 근데 이해식 의원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본인의 그 후보 배우자 실장을 했었던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지금 사무부 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너무나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분이 거기에 단 한 명 원내 인사로 들어갔다는 면에서 그 부분은 패착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배종호 세한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